가파르게 오르던 기준금리가 1년 반 만에 동결되면서 금리 인상이 멈추면 부동산 분위기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올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3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까지 짚어보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거래량도 반등하고 있고 또 일부 수도권에서는 매매가도 반등한 곳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최근의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 바닥을 찍고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팩트를 이제 정확하게 체크해 보면 여전히 하락 거래가 한 70% 정도로 더 많습니다. 한국 부동산 보도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여전히 하락이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반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세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국적으로요. 이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의 어떤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 한 해 계속 하락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너무 장밋빛으로 성급하게 상승 기조로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시장에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아지고 집값 낙폭이 줄면서 이런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긴 했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보기엔 너무 이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던데 교수님도 좀 그렇게 보시군요. 아직은 좀 그렇게 판단하기는 네네. 이르다. 네. 근데 분양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미계약분이 좀 소진되는 데가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많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만 8천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6만 8천까지 갔다가 1월 말 기준으로 한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달리 볼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조금 다른 현장에 비해서 좀 낮았던 곳들이 좀 소진이 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한 현장이 미분양이 난 지 몇 개월 동안 방치돼 있다가 한두 달 만에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뭐냐면 청약시장에 이제 양극화가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시세에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분양한 데들은 정부의 이제 대책으로 인해서 좀 수요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원래 분양가를 고집하고 있는 현장들은 여전히 수요자들이 좀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은 여전히 또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보다는 줄었지만 이 현상이 올 상반기는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한 10만 호는 좀 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저렴한 곳들은 이제 좀 소진돼 가겠죠. 이 현상이 이제 동시에 벌어지면서 청약시장이 이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분양 주택 한 10만 호 정도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각종 기사들 보면 그 10만 호라는 수치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수치 같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건설산업연구원이나 건설 계통의 기관들이 추산한 또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어떤 위험 가이드 숫자가 한 7만 호 수준입니다. 조금 넘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보통 대책을 지원하게 되죠. 미분양 현장에 대해서.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좀 빨리 미리 던졌잖아요. 대책을. 던져놨기 때문에 일단 투명한 가이드가 또 다시 나오겠지만 이 현장들이 분양가를 낮춰서 자구 어떤 구조조정 노력을 하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낮춰지면 수요자가 이제 좀 수요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부실 현장은 구제를 못하고 우량 현장인데 이제 분양률이 좀 늦어지거나 어떤 자금 계획, PF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좀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옥석을 가려서 일부 현장들은 분양가를 낮추는 형태로 이제 다시 구조조정이 될 것 같고요. 10만 가구가 넘게 되면 정부가 일단 대책을 좀 더 강도 있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매수 심리가 약해서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과
건설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분양가가 좀 낮춰진다는데 하면 주택 시장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미분양 주택 10만 호를 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대책을 강도 높게 할 텐데 아직까지는 정부가 건설사들의 좀 자구책을 좀 마련해봐라, 노력해봐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기는 했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뭐 어떤 뭐 대출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 부동산 규제 완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대출 규제 풀어주고 또 전매 제한 실거주를 풀어주면 일단 수요자 입장에서 실거주에 이제 투자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분양 현장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량 현장들은 좀 그것이 좀 시장에 나타나겠지만 가격이 높거나 이런 현장들은 그 현상이 좀 이어지기 힘들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 자구 노력을 정부에서 요구할 거고 기존에 던졌던 그 PF 대환대출 지원 정책이 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선결 조건이 이제 건설사의 이제 구조조정을 요구한 거죠,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두 개가 아우러지면 분양가가 조금 조정이 된다든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 그리고 가세주의 어떤 대출 규제나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점을 맞추게 되면 시장이 정상화되겠죠. 다만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뭐 부동산 규제 완화, 뭐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뭐 우량 쪽 같은 경우는 우량한 뭐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진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심각한 곳이 지방 쪽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미분양이 많고요. 네. 지방은 더 많죠.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인데 그 인위적인 어떤 대출 규제 완화로 지금 뭐 가계부채가 많다고 전 세계 뭐 OECD나 IMF에서 경고하는 중인데 과연 이 정책이 바람직한지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주택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온 다음에 시장의 어떤 대책과 정부의 대책과 시장의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안전하게 연착륙을 거쳐가지고 상승반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형태가 지금 39조 6천억인데요. 아시겠지만 대환대출용이 60%가 지금 소진이 됐거든요. 실수요자들한테 해당된 건 지금 한 30몇 %밖에 안 됩니다. 크게 40% 잡으면 이게 4억씩 대출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한 10만 가구분이에요. 근데 그중에 40%면 4만 가구, 6만 가구는 대환대출로 소진이 됐고 4만 가구 중에 서울 수도권을 하면은 2만 가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진이 사실 지금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저렴한데 어느 정도 지금 한 30-40% 소진이 됐는데요. 잠시 거래가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진이 되고 언론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바닥 확인 이런 기사들이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가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그 호가가 수요자들이 생각할 때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면은 거래량이 급증할 텐데 그게 약간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여전히 집값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건 뭐 지표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겨루기가 시장이 좀 2-3개월 진행될 것 같고요. 그 계산해 보면 한 3월하고 4월, 5월 정도 되면 이게 다 소진이 되거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소진이 되는 과정 속에서 호가를 좀 높일 거고, 그럼 그 뒤에 추격 매수할 어떤 수요자는 이제 없어지는 공백 상태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시장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일단 쭉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동결된 거는 뭐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기준금리가 동결된 거는 사실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현상이죠. 다만 이제 우리 국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부동산에 또 하방 요인이 되는데 지금 동결한 요인이 우리가 경제가 안정되거나 어떤 뭐 물가가 잡혔거나 이래서 동결한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가계부채 심각성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한 어떤 중립적인 방향성을 설정한 것 같아요. 한은에서. 네. 근데 이제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소비자 가격 지수라고 지출 가격 지수라고 PCE가 1월달 지표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이 아마 다음 3월 20일 그 FOMC 회의 때 최소한 0.25에서 최대는 뭐 0.5%까지 인상할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지금도 벌써 1,300원대를 넘어섰는데 경제에 좀 도움이 안 되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또 대한민국은 또 금리를 좀 따라가서 올려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동결한 거는 일시적으로 좀 대출자나 부동산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다음 회의 때는 한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일부 지역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이거나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거 흐름을 다 보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보니까 그동안은 뭐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들 주택담보대출 안 됐었는데 이게 허용이 되고 또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고 뭐 이렇게 제도들이 바뀌네요. 네네, 많이 뭐 바뀌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이제 늘려주는 형태인데요. 그리고 뭐 특례보금자리도 지금 뭐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9억 초과 그 주택 보유자들도 전세 대출을 예전엔 금지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또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어떤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인 건 맞는데 일단 이 제도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어느 정도 쓸 것 같은지 예측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분명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원래 호재인데 이 호재의 힘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악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작용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지역이 좀 충분히 내려갔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해도 되겠지만 조정이 좀 덜 됐다고 판단한 지역들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대출로 이렇게 풀었는데도 주택 가격이 상승을 못한다는 거는 사실 하방 요인이 보이지 않는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동시에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신 뉴스일 것 같은데요. 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7일, 지난 28일 이틀간 특별 공급 진행했습니다. 강동구 고덕 강일 3단지. 이게 서울 시내 3억 원대 반값 아파트로 불리면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았나요? 경쟁률도 좀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뭐 일반 청약시장하고 뭐 몇 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뭐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 내용이 뭐 다 청취자분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뭐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눔형은 이제 분양가가 이제 시세 70% 수준이고요. 대출이 이제 80%까지 됩니다. 그래서 5년을 이제 의무 거주한 뒤에 나중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계속 살 수 있으면 계속 살아도 되는데 또 나갈 경우에는 이제 SH공사나 LH가 이제 환매 조건으로 시세 차익의 70%는 또 그 분양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나눔형이 제일 인기가 좋고요. 선택형은 이제 일단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전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6년 동안 이제 임대로 사시다가 6년 뒤에 이제 자기가 분양을 받고 싶으면 분양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계속 임대로 사시고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형이죠. 일반 분양인데 공통적으로 일반 분양형은 70에서 80% 시대고 나눔형 선택형은 70%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좋고요. 청년 공급량이 좀 꽤 있습니다. 그 15% 정도가 되고 신혼부부가 한 40%. 이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배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전세 같은 경우에 한 7, 8천만 있어도 되고 지금 분양가가 저렴하게 잡혀가지고요. 말씀하신 반값 수준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뭐 접근하시면 뭐 전혀 문제없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덕 강의 3단지 얼마 전에 특별공급 사전 예약 접수 마감됐는데요. 서울 시내 3억 원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면서 이번에 접수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경쟁률도 꽤 높게 나왔는데 이게 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이유가 있죠. 뭐 분양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하던데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토지 임대부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임대부. 네, 예. 토지는 이제 국가가 갖고 있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분양하는 형태의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싱가포르나 뭐 주거 선진국을 따져 보면은 토지 임대부를 하더라도 주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방식인데 자기 집이 아니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집은 부분 내 때문에 건데 건물은 내 건데 네, 땅은 네. 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의식적으로 좀 아니지 않나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점점 거주의 의미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또 좋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의 목적을 두시고 또 선택 중에서 뭐 나눔형 같은 거는 또 70% 시세 차익은 또 자기가 환수를 해가니까 물론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시세 차익은 적겠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거기 계시면서 돈을 또 모으셔가지고 가시면은 다음에 이제 또 일반 원하시는 뭐 민간 아파트로 넘어가셔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토지 임대부는 국가의 개념과 어떤 공익의 개념 또 청년들의 어떤 사다리 역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 건물만 이제 분양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네. 분양받은 사람은 건축물 소유권만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반값 아파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금 이 제도가 이 분양 방식이 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네. 국내에서는 이런 분양 방식이 없었던 모양인가요? 없었나요? 여러 번 시도는 있었습니다. 시도는 그래요?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법제화를 완전하게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공공택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홍준표 예전 그 전지사분 그분도 이 대책을 던졌었고 여러 정치인들이 계속 던졌었습니다. 던졌었고 뭐 시범 사업도 있었는데 예. 또 송영길 대표의 어떤 누구나 집도 약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성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법제화해서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건데 이게 네. 또다시 금융 리스크 뇌관이 될 조짐이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요. 부동산 PF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량 현장과 부실 현장, 네.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구분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몇몇 현장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정리되는 현장에 PF를 좀 많이 대출한 일부 이금융권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는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금융권과 저축은행들은 이미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체제나 어떤 자본 구성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요, 현재. 네네. 이 금융권이 이제 증권사나 보험사, 캐피탈사 일부 회사들이 약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어떤 현장들이 정부의 대책에 맞춰서 잘 살아나면 좋은데 만약에 미분양이 지속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실이 이제 가셔야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